윤석열 검찰총장이 순댓국을 먹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지난 1월 5일 조선일보가 이 영상이 화제가 됐다라며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15개월 전인데요. 서민흉내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 재래시장 순댓국집 방문. 이게 갑자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칭송하는 영상으로 이제 전혀 바뀌게 둔갑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이를테면 유력 정치인, 대통령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보도다. 윤석열 총장이 뭐 최근에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제 법무부와의 이제 그 갈등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 반열에 이렇게 이제 올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정치 편향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갖고 방송에 대한 이제 내용이나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변화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어떤 한 대선 후보를 직접 메이킹하려고 하는 언론의 중립성 문제도 있고요. 토탈한 모습이다 이런 건 아마도 유튜버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올렸던 것 같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는 건데 개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지금 개와 고양이를 집에서 7마리 정도 키우는데 윤석열 아내가 아파서의 느낌표는 아내에게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 물망에 올라와 있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는 그에 대한 기사가 실로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조선일보는 윤석열 총장이 순댓국을 먹는 모습, 그것이 담긴 영상, 화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게재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 왜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 뉴스 역학조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정치학자시죠? 경희대 휴머니타스 칼리지 김윤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뉴스 역학조사 첫 번째 동선으로 가볼까요? 김준일 대표님. 예, 첫 번째 동선은 2020년 12월 27일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순댓국을 먹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열흘쯤 지난 1월 5일 조선일보가 이 영상이 화제가 됐다라며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영상을 보면 총 영상 길이는 20초 정도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순댓국을 먹는 장면은 3초 정도 분량이고요. 그냥 평범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첫 번째 동선은 이제 2020년 10월 27일 유튜브 영상인데 아마 실질적인 건 2021년 1월 5일에 조선일보 보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파급력이나 영향력, 대중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또 유력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 어떤 내용으로 이런 보도들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 제목은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 먹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인데요. 이후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13개 언론에서 잇따라 이게 보도가 됐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급 리더다. 소탈하다, 서민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 순댓국 한 그릇 사주고 싶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네티즌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 서민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거를 좀 자극적인 너무 내용을 지금 보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예, 이른바 이제 그 동정 기사라고 부르는 또는 또 개회. 되게 좀 좋은 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보도를 또 일부러 해주는 그런 식의 경우들도 좀 있는데 이 영상 자체는 윤 총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퍼지는 과정도 뭐 윤 총장의 의지는 아닌 것으로 일단 짐작은 되는데 하필이면 언론들은 여기에 이제 소탈한이라든가 서민적이라고 하는 이례적인 그런 표현까지 써서 보도하고 있을까? 이 현상 참 되게 좀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현상이긴 합니다. 김민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무엇보다도 언론들이 좀 그 화제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총장인데 순댓국을 먹었다. 여기 서민적이다. 이게 이제 순댓국 코드가 되게 이제 서민이고 그렇다 이런 이제 우리 세간의 그 상식에 기초해서 뭔가 지금 우리 이제 그 경제도 되게 어렵고 불평등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의 굉장히 어떤 검소함, 소탈함 이런 것이 이제 미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걸 또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 윤 총장의 어떤 좀 이제 그 정치적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언론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또 상업성도 있겠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뉴스 역학조사니까 1월 5일 올해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기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긴 한데 좀 더 기원을 좀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자체는 그럼 언제 촬영된 건가요? 예, 이 영상이 처음에 올라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15개월 전인데요. 2019년 9월 19일에 유튜브에 이런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서민 흉내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 재래시장 순댓국집 방문. 그래가지고 실제는 이제 9월이면 사실은 이제 총장이 됐을 때인데 그 전에 이제 서울지검장 시절에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 흉내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런 영상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칭송하는 영상으로 이제 전혀 바뀌게 둔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 두 번의 이제 영상이 나오게 된 유튜브 자체가 다 스스로가 이제 아스팔트 우파라고 자처하는 분들인데 시점 15개월의 시점을 두고 서민 흉내에서 소탈함으로 이제 바뀌는 서민적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도 좀 흥미롭긴 한데요. 그러니까 최초 순댓국 영상 올라온 게 굳이 따지자면 2019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당시 영상 조회수는 그다지 좀 높지 않아서 6천회 정도로 그쳤다가 2020년 12월에 다른 유튜버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그리고 그 영상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해주면서 지금 조회수는 무려 200만 회가 넘었다고 해요. 이런 현상 또 다시 김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치학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뭐 최근에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제 법무부와의 이제 그 갈등 예.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제 그 야권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대선 주자 반열에 이렇게 이제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최초 그 방송을 했었던 순댓국 먹는 그 장면을 방송했었던 이제 그 방송 측의 여러 정치 편향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갖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지지하고 성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이제 정치적인 편견이라든지 어떤 이제 정치적인 입장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방송에 대한 이제 내용이나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변화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파적 이해 또 진영적 이해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도 똑같은 어떤 대상도 다르게 보는 그런 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김준일 대표님 팩트 체크 하시면서도 뭐 이런 사례들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SNS를 인용 보도하는 것도 사실은 유력 언론으로서는 그다지 뭐 바람직한 일도 아니지만 예. 체크를 해봤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점 시점의 영상이었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목표가 명확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 조선일보가 1980년에 보도한 인간 전두환이라는 그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전두환 장군 전두환이 전역을 하면서 바로 이제 조선일보가 낸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은 그에 대한 첫인상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서 대한 사람은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매너가 부드러우며 유머가 풍부하고 부하에게 자상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전두환 장군을 묘사를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 이 기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익명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윤석열 총장은 수사관, 청소하시는 같은 층 여사님까지 다 챙긴다. 박찬호 같이 말하는 것을 좋아해 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본인들이 언론들이 띄우고 싶어하는 권력자에 대해서 소탈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스타일의 전형적인 보도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이를테면 유력 정치인, 대통령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보도다라고 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지금 타이밍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금 전원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좀 굉장히 비겁한 방식의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지 의사나 아니면 호감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도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막을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기사의 양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주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현 여권과 대립한 어떤 투사로서의 이미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동정을 더불어서 미담까지 넘어가는 서민적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보도로 좀 이동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 받았을 때 자택 근처에서 반려견 산책시키는 모습 포착해서 보도한 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요. 또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마리수, 뭐 이름, 반려견이 유기견인지 아닌지 그런 사연까지도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윤 총장의 뿌리를 찾아가 봤다면서 파평 윤 씨의 족보를 나열하고 문중에 윤 총장의 충청 대망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윤 총장의 이제 사소한 일상, 그다음에 게다가 이제 문중까지 등장하면 이건 뭐 공인된 그 대선 주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검찰총장이 뭐 그냥 정치인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일상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라든가 이런 식의 주목을 받았던 사례 같은 게 좀 기억나세요? 거의 뭐 유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무엇보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류의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또 혹은 검찰총장에 주어져 있던 어떤 임무를 잘 수행하게끔 만드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이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심각하게 바라볼 것은 아까 뭐 전두환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이제 총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언론이 알아서 이제 그걸 주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언론을 둘러싼 상업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제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연예인들을 보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총장 여러 갈등 속에 임기가 남아 있지만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고, 예. 특히나 코로나19 지나면서 굉장히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최근에 경제 범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언론은 사실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런 갈등을 겪은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냐, 또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더 지면을 공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어떤 한 대선 후보를 직접 메이킹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중립성, 언론의 중립성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성 얘기하기 전에 이제 언론의 중립성도 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검찰 자체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견제 감시하면서 뭔가 좀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현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특정 인물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권 주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기로서의 속성과는 안 맞는다. 게다가 검찰이 이제 지금 이제 갈등과 대립 위해 어떤 개혁 과제들이나 이후에 갈등 해결의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어떤 보도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여쭈고 싶은 건 이게 윤 총장이 이제 유력 대권 후보가 사실상 된 거잖아요. 본인은 아무리 뭐 거기에 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정당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뭐 하나는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직의 특성도 그렇고, 뭐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제 대선을 둘러싼 여러 정치 역학관계들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또 이제 그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보도라든지 또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삼가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분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어떤 자제를 또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이 검찰총장이 스스로 좀 그런 언론에 대해서도 자신을 계속 어떤 대선 주자로 이렇게 조명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자제 요청도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야 정당 정치가 사실은 그 정치인들과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자정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도모도 하게 되고 이런데 자꾸 이제 장 밖에 있는 선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전체적인 정치 현실에서 다루어야 하는 현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부터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신다 하더라도 꼭 이런 이제 전체적인 정치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고. 현재 또 그것을 위해서라도 또 현재 검찰총장으로서 어떻게 정치적인 부분으로부터 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 하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정당들이 오히려 이걸 나서 가지고 또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를 바라보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그 정당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대선 후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정당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 자체도 고유의 논리로 정치인을 키우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하지 못하고 자꾸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의 혐오를 외려 정치가 이용하는 그런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그와 유사한 맥락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윤 총장은 이제 명시적으로 뭐 정치의 뜻을 밝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상태로 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총장이 차기의 어떤 그 권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현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감시 역할 이것도 이제 언론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요와 같은 동정 보도라든가 이른바 미담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과연 그런 기능들은 하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대표님. 예.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입니다. 먼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는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그리고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 일정은 지금 법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동업자와 함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동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3월에 윤석열 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이 처음 보도가 됐는데요. 검찰이라는 공기관장의 가족이 저지른 비리로 이 과정에서 무려 90억 원의 부당 이득이 챙긴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수의 특히 보수 언론들이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좀 해명성 기사를 적어주는 이런 태도인데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오히려 이런 보수 언론들이 상당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이후에 뭐 우리 편이다라고 인식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이제는 아예 침묵하고 있는 약간 기묘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이제 가족에 관련된 어떤 혐의라든가 문제는 공직자 개개인에게는 이제 도덕적인 어떤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적 문제까지는 아직은 물론 아닌 상태죠. 근데 대신 현재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간여된 일이 있거나 혹시라도 수사방해 혐의가 있거나 이런 식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아스팔트 우파의 유튜버들이 이른바 조국 장관 국면을 전후로 해가지고 입장이 바뀐 것과 되게 유사하게 언론들도 보면 그걸 전후로 해서 입장이 굉장히 바뀌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의 태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부분들에 좀 심각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 또 다른 이제 무엇보다 물론 뭐 그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그런 범죄에 이제 관여되어 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뭐 검찰총장 자체에 대한 이제 그 기사를 뭐 쓸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시비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수사에 관여했느냐, 개입했느냐, 어떤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해명되고 있지 않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기사 양에 있어서도 또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사 양을 따지면서 제대로 언론이 기능했느냐 이렇게 따져볼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취재라든지 또 계속 추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보이질 않고 있다. 그래서 거의 뭐 언론에서 이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제 언론에게도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편들었던 그 검찰총장이 뭐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김준희 대표님께도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론이 스스로를 옹호하거나 보호할 때, 방어할 때 권력 비판, 감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조건에서는 이제 그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떤 판단들을 하시나요? 일단 과도한 정파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진보 보수를 나눌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좀 있는데 특히 보수 언론이 좀 이게 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보도 행태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일관성을 가지고 언론은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은 보도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톤을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보도를 안 해버린다라든지 이거는 정치에 사실상 개입을 하겠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뭐 킹메이커로 나서겠다라는 언론의 오래된 악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독자분들이 좀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서 잘못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지적도 해주시고 뭐 심하면은 퇴출도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진보 보수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거 하시면서 이제 보수 언론의 경우가 좀 유독 더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 이것도 진영을 나눠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이와 유사한 행동들이 또 어떤 측면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나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제 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뭐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의혹이 있으면은 모두가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유독 이제 뭐 보수 언론들이 강하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뭐 의혹 제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백신 접종에 우리가 맞는 것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회의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이제 국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15개국으로 조사한 거를 보면은 한국이 15개국 중에서 4개국 네 번째로 많이 백신 접종 의사가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백신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결국은 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더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행태를 그러니까 어떤 뭐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국익에 오히려 사람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파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느냐를 좀 앞에 먼저 두고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되고 그런 가치 기준으로 어떤 보도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법무부 장관 건 같은 경우에 정확히 반대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혹들을 훨씬 더 많이 파고하는 식으로 갔고 백신 보도 같은 경우엔 국익과는 좀 상관없이 약간 이제 정부 비판적인 것이라는 틀 안에서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진영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이제 비판 기능, 그다음에 불리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무엇보다 이제 언론이 그간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특히 이제 주류 보수 언론들이 이제 그렇습니다만 기득권층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왔는데 최근에 뭐 검찰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그 민주화가 이제 발전되고 심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으로부터 자꾸 이제 밀려나는 듯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정당들이 이제 물론 그 정치 양극화는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정책 개발보다는 자꾸 감정을 편견을 동원해 가지고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법을 써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그거를 뭐 자제해 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증폭시키거나
혹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 이 부분이 이제 뭐 국익뿐만 아니라 또 지금 굉장히 지금 코로나19로부터 빚어진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삶의 위기 상황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데 무슨 저 긍정적 역할로 이제 작용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시민적 감시들 통해서도 그렇지만 언론 스스로도 굉장히 좀 이 지금 윤리적이거나 어떤 규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러 정부 비판을 하면서도 그런 기사 부분들은 예.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점차 사회 변화에 의해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쥐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아마 좀 고질적으로 좀 자리 잡혀져 가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른바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가차 없는 수사를 했다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 대선 후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윤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세우고자 하는 이른바 킹메이커적인 어떤 속성들이 발휘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현직 검찰총장이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된 것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기 어떤 권력으로서 또는 현직의 권력으로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줄 언론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뉴스 역학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진윤 대표님 그리고 김인철 교수님 감사합니다.